죄와 벌.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남자는 23살의 대학생인데 생활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최근에 한 가지 생각에 전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의 고요를 빨아먹는 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인 전당포 노파, 알류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하는 일이다. 그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발표한 한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세상에는 숭고한 이상과 목표를 위해서는 살인을 포함한 어떤 행위도 저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일을 결행할지를 계속 망설이는 와중에 한 술집에서 마르멜라도프라는 하급 관리를 만나 그의 가정사를 듣는다. 그의 딸인 소냐는 가족을 위해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였다. 다음날 아침 라스콜리니코프는 고향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그 내용은 여동생인 두냐가 가정교사로 일하던 집에서 스비드리 가일로프라는 유부남 주인의 유혹을 받았으나 그것을 뿌리친 이유로 주인 여자의 미움을 샀지만 나중에 남편의 자백으로 자신의 오해를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주인 여자는 두냐에게 사과하고 루진이란 이름의 나이 많고 부유한 좋은 남자도 소개시켜줬다는 것이며 조만간 두냐와 함께 그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냐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상당히 불쾌해한다. 그는 마침내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고 마침 현장에 돌아온 그녀의 여동생인 리자베타까지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만다. 하필 그 순간 전당포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문을 걸어 잠근 그는 운 좋게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다음날 그는 경찰서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는데 전날 살인사건 때문인 줄 알고 긴장했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 방세가 밀렸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 순간 그는 경찰서에서 전날 전당포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 그만 기절하고 만다. 정신을 차린 그는 집으로 돌아가 전당포에서 갈취한 물품들을 전날 숨겨둔 벽에서 꺼내어 강에 던질까 하다가 한 공터의 바위 아래에 숨겨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인 라주미인의 집에 들렸다 하고 그 사이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져 열병에 걸리고 만다. 다음날 라주미인과 의대생인 조시모프가 그의 집에 방문하고 그들은 살인사건 당시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페인트공인 니콜라이가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흥분하고 있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루진이 방문하는데 루진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심한 홀대를 받고 기분이 상한 채로 떠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인과 조시모프를 돌려보내고 충동적으로 밖에 나오는데 술집에서 경찰서의 사무관인 자묘토프를 만나 자신이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암시하고 나온다. 그는 자묘토프와 헤어지고 나서 살인을 저지른 전당포가 있는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의 치인 마르멜라도프를 발견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피투성이가 된 마르멜라도프를 그의 집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데 그곳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들어온 소냐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결국 마르멜라도프는 죽음을 맞이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가 가진 모든 돈을 장례식에 쓰라며 주고 나온다. 집에 돌아온 그는 라주미인이 어머니와 두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는 두냐와 루진의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 두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 그는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쫓다시피 하고 어머니와 두냐는 라주미인을 의지하여 숙소로 향한다. 다음날 어머니와 두냐는 루진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그는 두 사람과 할 이야기가 있으며 라스콜리니코프는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루진의 말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고 라스콜리니코프를 찾아가 그 편지를 보여주기까지 한다. 그때 전날의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러 소냐가 그의 집에 방문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들과 헤어진 후 라주미인과 함께 전당포 노파에게 맡긴 물건을 찾기 위해 예심 판사인 포르피리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그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포르피리와 그가 과거에 쓴 논문을 주제로 논쟁을 벌이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의 방문을 받는데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신은 두냐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 그는 한마디로 거절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인과 함께 어머니, 두냐, 루진을 만나고 어머니와 두냐는 무리하게 구는 루진을 홀대하여 파온에 이르게 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곳을 떠나 소냐에게로 향하고 소냐가 매춘을 하게 된 것은 가족 때문이란 것을 알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데 거기서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의 기적 부분을 읽어준다. 결국 그는 소냐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데 뜻밖에도 옆방에서 묵고 있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 사실을 듣고 만다. 다음날 라스콜리니코프는 예심판사 포르피리를 찾아가고 그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포르피리는 여러 가지 말로 그를 신문하는데 그 와중에 니콜라이가 자신이 범인임을 시인하는 바람에 그는 풀려난다. 한편 루지는 파혼을 당한 일에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으나 다시 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룸메이트인 레베자트니코프를 이용해 소냐를 방으로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때 그는 소냐의 주머니에 몰래 100루블 지폐를 숨겨둔다.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 필요한 자리에서 루지는 소냐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모함하지만 마침 그것을 본 레베자트니코프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다. 현장에 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와 만나 자신이 전당포노파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소냐는 자수를 권한다. 그때 레베자트니코프가 들어와 소냐의 어머니가 미쳤다는 소식을 전하고 두 사람은 함께 그녀를 찾아내지만 결국 그녀는 죽고 만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무슨 속셈인지 소냐와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하며 자신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다. 다음날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인으로부터 포르피리가 니콜라이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포르피리를 찾아간다. 알고 보니 그는 라주미인을 속여 라스콜리니코프로부터 떼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그의 범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자수를 권한다. 포르피리와 헤어진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찾아 만나고 그에게 두냐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이미 두냐에게 오빠의 비밀을 이용해 만나기로 약속해둔 상태였다. 그는 오빠의 비밀을 이용해 두냐와의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하지만 두냐는 끝내 그를 거절하고 그는 소냐 등에게 자기의 재산을 남겨두고 자살하고 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수를 결심하고 어머니와 두냐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소냐를 만나 결의를 다진다. 경찰서를 향한 그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자살 소식을 듣고 돌아서려 하지만 자신의 뒤를 밟은 소냐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자수한다. 그는 많이 감형되어 8년의 유형을 선고받는데 소냐는 유형지까지 그를 따라 나선다. 한편 어머니는 그 사이에 죽고 두냐와 라주미는 결혼한다. 유형지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의 잘못됨을 꿈을 통해 알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백치. 주인공인 미슈킨 공작은 그를 백치로 판정받게 만들었던 간질병을 외국에서 치료하고 오랜만에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행 기차 안에서 로고진이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로고진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서 얼마 전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자였다. 로고진은 아버지 생전에 나스타샤라는 미녀에게 아버지의 돈을 착복하여 고가의 선물을 한 것이 알려져 쫓겨나듯이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이다. 로고진은 미시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페테르부르크에 거처가 없으면 자신에게 찾아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헤어진다.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미시킨은 자신의 먼 친척인 리자베타라는 이름의 부인을 찾아가는데 그녀는 예판친 장군의 아내였다. 예판친 장군의 집에서 미시킨은 리자베타 그리고 그녀의 세 딸인 알렉산드라, 아젤라이다, 아글라야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들은 처음에 미시킨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그가 사람의 이면을 꿰뚫어본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를 다시 본다. 한편 예판친 장군의 친구인 토츠키는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가 과거에 고아가 된 나스타샤를 돌봐주다가 그녀를 성적으로 농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나스타샤는 이를 빌미로 토츠키의 행동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그를 협박하고 있었고
친구 예판친의 맞다를 염두에 두고 있던 토츠키는 난감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예판친은 친구를 돕기 위해 자기 집에서 비서로 일하는 가브릴라를 나스타샤와 연결해 주어 그녀를 토츠키로부터 떼놓으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판친은 아름다운 나스타샤에게 혹하여 고가의 선물을 했다가 아내 리자베타에게 걸려 역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시키는 예판친 장군의 집에서 가브릴라를 통해 나스타샤의 사진을 보고 그녀의 미모에 크게 놀란다. 미시키는 가브릴라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고 그의 집에서 가브릴라의 가족들인 이볼긴 장군, 니나, 바르바라, 니콜라이 등을 만난다. 가브릴라의 어머니인 니나는 세간의 평이 좋지 않은 나스타샤를 집안에 맞이하는 것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나스타샤가 예고도 없이 가브릴라의 집에 찾아오고 그녀를 사랑하는 로고진 일행이 들이닥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다. 나스타샤는 자신이 누구와 결혼할지를 곧 있을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그녀의 생일에 관련자들이 모두 그녀의 집에 모인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시키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하려는 나스타샤에 대한 동정으로 그녀에게 청혼을 하는데 그녀는 그의 마음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이 그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해 로고진을 택해 떠난다.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그 사이 나스타샤는 로고진에게서 도망쳐 떠돈다. 미시키는 예판친 가족이 파블로프스크라는 곳에 있으며 나스타샤도 그곳에 있는 친구 집에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블로프스크에 있는 레베제프라는 사람의 별장에 거하기로 한다. 그는 파블로프스크로 떠나기 전 로고진을 찾아가고 로고진은 나스타샤가 미시킨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은 연적이면서도 서로의 십자가 목걸이를 교환하며 친구로서 결의를 한다. 로고진의 집에서 나온 미시키는 여관으로 가는 길에 간질병에 발작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여관의 복도에 숨어있던 로고진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다. 이 일이 있은 후 미시키는 파블로프스크의 레베제프 별장으로 옮겨 요양을 하고 예판친 가족들과 교류를 이어가는데 아글라에는 미시킨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어느 날 예판친 가족 등 손님들이 미시킨을 방문해 있는데 안치프와 이폴리트 등이 그를 찾아왔고 안치프는 미시킨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곤란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 안치프는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었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안치프 등은 망신을 당한 채 물러났는데 미시킨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한다. 어느 날 미시킨과 예판친 가족은 파블로프스크 역으로 산책을 나가는데 그곳에서 나스타샤를 목격하고 일행은 그녀의 뻔뻔한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그 이후로 미시킨과 아글라야는 자주 만나며 관계가 깊어지는데 사실 나스타샤는 아글라야에게 편지를 보내 미시킨과 결혼하라고 청한 적이 있었다. 아글라야는 그런 편지에 황당해하면서도 미시킨에게 끌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이는 갈수록 가까워진다. 얼마 후 미시킨은 생일을 맞아 지인들이 몰려오는데 그곳에서 이폴리트가 자신이 쓴 고해라는 글을 읽고 자살 미술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미시킨과 아글라야는 약혼을 하기도 하는데 사교계의 미시킨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미시킨은 갑자기 열정에 들떠 종교에 대한 열변을 토하다가 쓰러져 발작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미시킨과 아글라야의 사이는 위기를 맞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글라야가 나스타샤를 찾아가려고 한다. 아글라야는 미시킨을 대동하고 로고진과 함께 있는 나스타샤를 찾아가고 두 여자는 미시킨을 사이에 두고 날을 세우며 대립한다. 둘은 미시킨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미시킨이 당황한 사이 아글라야는 화가 나 뛰쳐나가는데 미시킨이 그녀를 쫓아가는 것을 나스타샤가 붙잡다가 기절한다. 이 일을 계기로 아글라야와 미시킨 사이는 끝나버리고 결국 미시킨은 나스타샤와 결혼하기로 하는데 사람들은 둘의 결혼을 두고 입방아를 찢는다. 막상 결혼식 날 결혼을 앞두고 크게 불안해하던 나스타샤는 로고진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페테르부르크로 도망치듯 떠나버린다. 결혼식을 하지 못한 미시키는 그녀를 찾아 페테르부르크를 헤매고 마침내 로고진 집에서 그녀를 찾아내지만 알고 보니 로고진이 그녀를 살해한 후였다.
로고즈는 결국 15년형을 선고받고 미시키는 그 충격으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려 외국에서 다시 요양을 하게 된다. 악령. 이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X현에는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라는 과부가 된 귀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사교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녀 곁에는 가정교사로 고용된 스테판이라는 호라비 남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하며 동반자처럼 지내왔다. 바르바라와 스테판은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에서 잡지를 발간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고 그들은 다시 X현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스테판에게는 표트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스테판은 자기 아들을 살면서 몇 번 보지 못할 정도로 부자관계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가 하면 바르바라에게도 스타브로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독립해서 여기저기 떠돌며 살고 있던 그는 여러 여자와 연문을 뿌릴 뿐 아니라 여러 기행으로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있었다. 특히 그는 과거의 어머니 바르바라의 수양딸인 다샤라는 여자와도 연문이 있었고 아들의 앞날을 염려한 바르바라는 다샤를 나이 많은 스테판과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예상치 못한 강압적인 중매에 스테판은 당혹스러워하는데 그는 곧 다샤가 바르바라의 아들 스타브로긴과 연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타인의 죄업을 안고 살게 되었다며 괴로워한다. 그가 바르바라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자기 아들인 표트르의 유산으로 남겨진 영지를 몰래 야금야금 팔아먹었으므로 아들에게 내놔야 할 돈이 급해 다샤의 지참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르바라의 통제로 외출마저 제한되어 있던 스테판은 어느 일요일에 드디어 다샤 등과 만나 약혼을 공표하기로 한다. 그런데 그 일요일 아침 예배 때 교회에서 바르바라는 마리아라는 정신장애가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온다. 한편 이미 중매자 바르바라의 집에는 스테판과 다샤의 오빠인 샤토프 등이 모여 있었다. 이들의 모임은 마리아의 오빠인 레베드킨이 난입하여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고 바르바라의 친구 딸로서 스타브로긴과 애매한 사이인 리자가 방문하여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이때 갑자기 스테판의 아들인 표트르와 바르바라의 아들인 스타브로긴이 나타난다.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타브로긴은 마리아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대하며 그녀를 집으로 바래다준다. 마리아의 오빠 레베드키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표트르 등에 의해 저지당하고 표트르는 스타브로긴과 마리아가 과거의 깊은 관계였음을 폭로한다. 돌아온 스타브로긴 앞에서 표트르는 그와 다샤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언급해 아버지 스테판의 처지를 난처하게 만든다. 화가 난 다샤의 오빠 샤토프는 스타브로긴의 따귀를 때리고 그에게 연정이 있던 리자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기절해버린다. 그 사건이 있은 후 8일이 지난 월요일 그 사이 현지사 렘브케의 부인인 율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녀의 후원을 받고 있는 표트르가 스타브로긴을 찾아온다. 표트르는 러시아 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꾀하는 자로서 비밀단체를 조직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스타브로긴을 끌어들이려 하지만 그는 냉소할 뿐이다. 표트르와 헤어진 스타브로긴은 밤에 키릴로프를 찾아가 가가노프란 남자와 결투를 할 것이라며 입회를 의뢰한다. 가가노프는 과거 스타브로긴이 클럽에서 모욕을 했던 노인의 아들로서 공공연하게 스타브로긴에게 악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샤토프를 찾아가 표트르의 음모에 대해 넌지시 알려주는데 샤토프는 표트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전향해 단체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을 방문하고 나서 스타브로긴은 레바드킨과 마리아 남배가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고 그는 레바드킨에게 자신과 마리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겠다고 선언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페치가라는 유영수를 만나는데 그는 스타브로긴에게 레베드킨 남매를 제거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스타브로긴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그에게 돈을 던져준다. 다음날 스타브로긴은 가가노프와 결투를 하지만 결투는 싱겁게 끝나버린다. 표트르는 그 사이 급진단체 내에 5인조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변절자로 낙인 찍은 샤토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샤토프 살해를 통해 범죄로 엮인 5인조가
자신에게 더욱 복종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현지사 렘브케안의 율리아는 여성 교사들을 위해 모금을 한다는 명목으로 문학 낭독회와 무도회를 기획한다. 낭독회와 무도회가 열리던 날, 몰려든 군중들에 의해 낭독회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종료되고 무도회 때 도시에 화재가 발생해 행사는 엉망이 된다. 그 와중에 레베드킨과 마리아가 살해된 것이 알려지며 사람들이 현장에 몰려들고 그 소식을 접한 리자도 그곳에 갔다가 스타브로긴을 사랑한 그녀가 이를 사주한 것이라고 판단한 성난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해 결국 사망한다. 그런가 하면 샤토프와 함께 잠시 살다가 헤어진 아내 마리가 몇 년 만에 돌아오고 샤토프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한다. 그런데 마리는 임신 중이었고 놀랍게도 아이의 아버지가 스타브로긴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위해 샤토프는 열심히 출산을 돕는다. 마리가 아이를 출산한 그날 샤토프는 표트르의 사주를 받은 오인조에 의해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한 공원에 유인당해 그곳에서 표트르에 의해 살해당한다. 표트르는 곧바로 샤토프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키릴로프를 찾아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자살할 것을 종용한다. 사실 키릴로프는 그 자신의 독특한 사상으로 자살로서 진정한 자유를 선언할 수 있어야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표트르가 그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표트르는 키릴로프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서를 쓰게 한 후에 결국 그를 자살하도록 유도하고 엑스연을 떠나 도망간다. 샤토프의 아내는 키릴로프의 시체를 발견하고 남편 샤토프의 죽음을 직감, 거리로 달려나가 남편의 죽음을 알리고 건강이 악화되어 갓난아기와 함께 곧 사망하고 만다. 결국 5인조 중 하나인 람신이란 자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고 표트르를 제외하는 5인조는 일망타진된다. 한편 율리아의 낭독회에 참여했다가 군중에 의해 크게 망신을 당한 스테판은 20년간 함께했던 바르바라를 떠나려 가려고 한다. 그러나 도중에 병이나 병상에 눕고 소식을 들은 바르바라가 그를 찾아내지만 얼마 후 스테판은 사망한다. 얼마 후 다샤에게 스타브로긴의 편지가 전해지는데 자신이 모처에 있으며 다샤와 만나 정착하여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다샤는 이 편지를 바르바라에게 보여주고 두 사람이 스타브로긴을 찾아 나서려는 찰나 스타브로긴이 몰래 도시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있다는 곳으로 간 바르바라와 다샤는 자살을 한 스타브로긴을 발견한다. 미성년 주인공 아르카지는 20살을 앞둔 남자로 베르실로프라는 귀족의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소피아, 여동생으로 리자를 두고 있다. 소피아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마카르라는 남자와 결혼한 평민이었지만 베르실로프와의 사이에서 자식까지 얻게 된 것이었다. 베르실로프에게 소속된 농노이기도 한 마카르는 아르카지가 태어난 후 가정을 떠나 유랑하면서도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진 않는다. 그런가 하면 베르실로프와 소피아 그리고 리자는 함께 살면서 사실상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베르실로프가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안나라는 여자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다. 한편 사생아라는 출생의 공공연한 비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던 아르카지는 아예 대놓고 자신이 서자라고 말하고 다닌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는 자신의 이념에 심취하여 대학에 진학할 생각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 세상과 절연할 생각마저 한다. 그의 그 이념이라는 것은 로스차일드처럼 막대한 부를 쌓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타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엄청난 인내심으로 돈을 아끼면서 그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경매에 참여해서 부를 쌓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도 아르카지는 생부인 베르실로프가 그를 불러 소콜로프 공작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의 집에 일자리를 추천하자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한다. 아르카지에게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생부 베르실로프 근처에 있으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이다. 사실 베르실로프는 사교계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는데 애정 문제와 유산을 둘러싼 소송 문제 때문이었다. 애정 문제란 그가 과거에 루가라는 곳에 머물 때 과부가 된 소콜로프 공작의 딸인 카테리나와 그녀의 어린 딸에게 모두 접근하는 기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유산 소속 문제는 세르게이라는 소콜로프 가문의 젊은 남자와의 사이에 벌어진 것이었다. 한편 아르카지는 크라프트라는 남자로부터 카테리나가 자기 아버지 소콜로프 공작을 금치산자로 만들어 유산을 오롯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편지를 손에 넣게 된다. 이 편지가 공개될 경우 소콜로프 공작은 자기 딸에 대한 배신감으로 카테리나에게 유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아르카지는 이 편지를 자신의 옷깃 속에 꿰매어 몰래 숨긴 채 지니고 다니는데 카테리나는 그 편지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베르실로프와 세르게이 사이에 벌어졌던 유산을 둘러싼 소송은 베르실로프의 승리로 끝이 난다. 하지만 베르실로프의 유산 상속에 불리한 증거를 확인한 그 스스로 유산을 포기함으로써 아르카지는 그를 다시 보게 된다. 아르카지는 소콜로프 노공작의 집에서 세르게이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교분을 이어가는데 세르게이와 자기 여동생 리자가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베르실로프가 유산을 포기함으로써 세르게이가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으니 세르게이가 일부 재산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그로부터 용돈을 받으면서 도박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다. 한편 아르카지는 가족들을 떠나 작은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베르실로프가 자주 그를 방문하며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눈다. 생부인 베르실로프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르카지는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그를 멀리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감정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소콜로프 노공작의 딸인 카테리나에게 연모의 마음을 품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리면서 그녀가 찾고 있는 그 문제의 편지는 세상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카지는 여동생 리자가 세르게이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가 세르게이로부터 받은 용돈은 베르실로프의 몫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마치 리자를 팔고 받은 돈처럼 되고 말았던 것이다. 충격을 받은 아르카지는 세르게이의 돈을 앞으로 받지 않기로 하지만 그나마 그와 리자가 결혼할 생각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 그러나 세르게이는 과거의 위조지폐를 만드는 일에 본의 아니게 자금 투자했던 사실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된다. 한편 소콜로프 노공작은 아르카지의 이복 누나인 안나에게 청혼을 하고 두 사람은 많은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결혼을 계획한다. 그런가 하면 아르카지가 카테리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베르실로프는 카테리나에게 편지를 보내 아르카지를 더는 유혹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아르카지를 분노하게 한다. 화가 난 그는 도박장과 술집을 전전하다가 거리에서 쓰러지고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람베르트라는 자를 만나 구조를 받는다. 무려 9일이나 의식을 잃다가 깨어난 아르카지는 소피아의 법적 남편이자 자신의 법적 아버지인 마카르가 오랜만에 돌아왔음을 발견한다. 마카르는 오랜 방랑 생활로 나이 많은 현자가 되어 있었고 아르카지와 베르실로프 등 가족들은 그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게 된다. 한편 람베르트는 아르카지가 지금껏 숨기고 있던 카테리나의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중간에서 이득을 보려는 음모를 꾸민다. 이 때문에 소콜로프 공작과 약혼 상태인 안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편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다. 얼마 후 마카르는 노안으로 사망하고 베르실로프는 그가 사망하면 소피아와 정식 결혼하겠다고 했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자 베르실로프는 충동적으로 마카르가 남긴 유품인 성상을 깨뜨리고 자신은 멀리 떠나겠다고 한다. 이런 모습에 놀라워하던 아르카지는 안나를 통해 베르실로프가 카테리나에게 청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베르실로프와 카테리나가 만나기로 한 곳을 알아내어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는데 카테리나는 베르실로프의 구애를 거절하고 사라져버린다. 충격을 받은 아르카지는 충동적으로 람베르트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지는데 그 사이 람베르트는 아르카지의 옷소매에 숨겨둔 카테리나의 편지를 바꿔치기 한다. 람베르트는 베르실로프와 공모하여 편지의 존재를 카테리나에게 알려 유인하고 람베르트는 편지를 공개하겠다며 카테리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 그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총으로 그녀를 위협하지만 갑자기 베르실로프가 람베르트를 공격해 기절시키고 카테리나를 살해하려 한다. 때마침 아르카지 등이 등장해 그를 저지하려고 하자 베르실로프는 총으로 스스로를 쏘고 말지만 다행히 생명을 건진다. 시간이 흘러 베르실로프는 카테리나를 깨끗이 잊고
소피아와 생활하고 편지를 둘러싼 소동도 흐지부지 되어버린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표도르 까라마조프란 남자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재산을 꽤 모은 사람인데 다소 경박하고 정욕적인 그는 두 차례에 걸친 결혼 생활을 했고 3명의 아들을 두었다.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인 드미트리는 어릴 때부터 이미 아버지 표도르로부터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하인인 그리고리의 손에서 컸는데 어머니의 친척인 미우소프가 그를 데리고 와 교육시켜 그는 장교가 되었다. 둘째 부인에게서는 이반과 알류샤라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표도르는 그들 역시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둘은 역시 외가 친척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반은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으로 알류사는 고향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사 지망생으로서 명망 높은 조시마 장로의 문화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 표도르와의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더 받고자 하지만 표도르는 거부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둘째인 이반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있었으니 고향에는 세 형제가 모두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명망 높은 조시마 장로의 중재를 구하기 위해 그의 주재하에 수도원에 모여 논의를 하지만 표도르는 자식들과 수도사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며 논의를 망쳐버리고 돌아간다. 사실 드미트리에게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원래 그에게는 카테리나라는 약혼녀가 있었으나 최근 그는 그루센카라는 행실이 안 좋은 걸로 알려진 여자에게 빠져 있었고 그녀와 결혼까지 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전에 꽤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그녀는 약혼자인 드미트리에게 3천 루블을 친척에게 송금해달라 부탁했는데 그는 그 돈을 착복하여 그루센카와 노는 것에 써버린 바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추가로 받아 카테리나에게 3천 루블을 갚는 한편 그루센카와 먼 곳으로 떠나 결혼하여 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표도르 역시 그루센카에게 빠져 있어서 그녀가 자신에게 오기만 하면 3천 루블을 주겠다고 공언하며 매일같이 그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한마디로 표도르와 드미트리는 재산 문제뿐 아니라 애정 문제로까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드미트리는 그루센카가 아버지에게 갈까 싶어 매일같이 집에 가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표도르는 자신의 사생아로서 요리사로 부려먹고 있는 스메르자코프를 이용해 그루센카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런데 스메르자코프는 표도르가 3천 루블을 준비해두었다는 사실과 그루센카가 올 때를 대비한 비밀 신호까지 모두 드미트리에게 알려두고 있었는데 드미트리가 그를 협박했기 때문이다. 사실 스메르자코프는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표도르와 가들들은 그를 일개무식한 하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지식인인 이반의 경우는 별 생각 없이 신이 없다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드미트리는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버지를 죽이고 말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고향을 떠나 있으라고 권한다. 이반은 조만간 간질병에 발작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스메르자코프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만 잠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까라마조프가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어느 날 밤 드미트리는 스메르자코프로부터 오늘 밤 그루센카가 표도르를 찾아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루센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는 이성을 잃고 구리 절곡공이를 들고 표도르의 집으로 향한다. 그는 그루센카가 표도르의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 신호로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표도르가 황급히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루센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담을 타고 돌아가려던 드미트리는 하인 그리고리에게 발각당하고 그는 엉겹결에 절곡공이로 그를 내리쳐버린다. 노란 드미트리는 그리고리의 생사를 확인하고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주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도망쳐버린다. 그 이후 드미트리는 그루센카가 옛 애인을 만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쫓아가서는 돈을 펑펑 쓰며 술판을 벌인다. 한편 그리고리는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표도르는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 사실이 알려져 드미트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체포된다. 사실 표도르는 스메르자코프가 아무도 몰래 살해한 것이었는데 그리고리의 증언과 정황 증거 등이 드미트리에게 혐의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고향으로 되돌아온 이반은
스메르자코프와의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그가 진범일 것은 확인하는데, 그는 이반에게 이반도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고 자신이 그를 살해하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한다. 격분한 이반은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그날 스메르자코프는 돌연 자살을 택하고 만다. 마침내 열린 드미트리의 재판에서 이반과 알료샤, 그루센카는 드미트리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카테리나, 그리고리 등 대부분의 증인들은 유죄를 주장한다.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논쟁 후에 배심원들은 조금의 정상 참작도 없이 드미트리의 유죄를 판결하고 그는 결국 20년형을 언도받는다. 이반은 죄책감으로 인해 중병을 앓게 되고, 이반과 사랑에 빠지게 된 카테리나와 알류샤는 드미트리를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드미트리의 변심으로 상처받은 카테리나와 카테리나의 증언으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드미트리는 서로를 용서한다.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인공인 나는 40살의 남자로서 젊은 시절 하급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먼 친척으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는 바로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는데, 사실 그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도 힘들어했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골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로 자신만의 공상을 즐기며 살아간다. 주인공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자의 합리적인 이기심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각성하여 선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며 각자가 불완전한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16년 전 과거, 그가 24세일 때로 돌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직장생활을 하던 그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사람을 대면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을 기피하다 못해 혐오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골방에서 혼자 즐기는 독서였고, 가끔씩 취미는 충동적인 감정을 사귀며 공상에 빠지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선술집에 들렀다가 풍채 좋은 장교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길을 비키게 만든 사건으로 불쾌해한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쌓아둔 채 그 장교를 주목하며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그 장교를 몰래 쫓아다니며 언젠가는 꼭 자기 어깨로 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번번이 본능적으로 자신이 먼저 몸을 움츠리는 바람에 실패한다.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그 장교와 어깨를 부딪히는 것에 성공하지만 아프기만 했고 심지어 상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떠나버린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이 해냈다는 정신 승리를 거두며 거의 2년이나 마음속에 쌓아둔 불편함을 해소한다. 거의 친한 사람이 없다시피 한 주인공에게는 직장 상사인 안톤과 학교 동창 시모노프만이 지인이라고 할 만했다. 어느 날 그는 시모노프의 집에 들렀다가 같은 학교 동창으로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을 목격한다. 그들은 지베르코프라는 또 다른 동창의 환송회를 준비 중이었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화가 난 주인공은 충동적으로 그 환송회에 참석하겠다고 한다. 시모노프 등은 주인공의 행동에 의아해하고 다음날 5시에 약속 장소로 오라고 한다.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와 환송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을 후회하며 이를 취소할까 고민하다가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간다. 그러나 실제 약속 시간은 6시였고 주인공은 꼼짝없이 1시간을 기다리는데, 지베르코프와 시모노프 등은 6시에 모인다. 그들은 일부러 주인공을 골탕 먹인 것이었고 쿨한 척하며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를 따돌리며 자기들끼리 파티를 즐긴다. 주인공은 화가 나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서성거리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지베르코프 등은 자기들끼리만 매춘을 하러 떠나고 화가 난 주인공은 지베르코프에게 한 방 먹이겠다며 그들 뒤를 따른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보니 그들은 없었고 주인공은 충동적으로 그곳 매춘부인 리자라는 여자와 관계를 갖는다. 정신을 차린 그는 리자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며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쉽사리 감화되지 않자 초조해하며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는 갖은 말로 리자를 자극하고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는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며 나중에 찾아오라고 하고 떠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리자를 괜히 초대했다는 후회를 하는 한편 리자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공상에 빠지며 며칠을 보낸다.
아폴론과 크게 갈등을 빚은 어느 날 마침내 리자가 찾아오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녀를 맞은 주인공은 갑자기 자기 얘기를 쏟아내며 눈물까지 흘린다. 당황한 리자는 도리어 그를 위로해주는데 그러자 그는 리자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져 그녀에게 화대를 쥐어주고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리자는 화대를 던져버리고 떠나고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그녀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한다. 노름꾼. 주인공인 알렉세이는 한 장군의 집에 고용된 젊은 가정교사로 그를 따라서 독일의 룰레텐부르크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 장군은 아내를 잃고 홀로 된 중년의 남자로 그에게는 폴리나라는 수양딸이 있었는데 알렉세이는 그녀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장군 자신도 젊은 프랑스 여자인 블랑슈를 사랑하고 있어 자신이 지고 있는 빚만 갚으면 그녀에게 청혼해 결혼할 생각이었다. 장군에게는 안토니다라는 아주머니뻘인 부유한 노파가 있었는데 장군은 그녀가 사망하면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가 하면 장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렉세이뿐은 아니었고 드그리에라는 프랑스 사람도 있었는데 장군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자였다. 거만한 성격의 그는 알렉세이를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알렉세이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어느 날 저녁에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러시아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알렉세이와 언쟁을 벌인다. 그 자리에는 장군 일가가 유럽 여행을 할 때 알게 된 영국인 에이슬리도 함께하고 있었고 알렉세이는 그 역시 폴리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알렉세이는 폴리나와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데 폴리나 역시 돈이 필요해 안토니다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알렉세이에게 자신의 말 한마디면 거꾸로 몸을 던지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자신을 위해 도박장에서 룰렛 도박을 해 돈을 따오라고 한다. 알렉세이는 내키지 않았지만 폴리나가 쥐어든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향하고 다행히 운이 좋아 얼마의 돈을 따서는 폴리나에게 돌려준다. 그 역시 도박을 원하진 않았지만 돈이 필요한 폴리나가 도박을 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알렉세이가 도박장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알려져 다음날 식사 시간에 드그리에가 그를 비웃으며 은근히 비난하고 장군도 그가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폴리나가 시켜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스스로 뒤집어 쓴 다음 식사 시간이 끝나고 폴리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알렉세이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폴리나는 이를 증명해 보라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부르머헬름 남자 부부에게 시비를 걸어보라고 한다. 폴리나의 충동질에 흥분한 알렉세이는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남자 부부는 놀라서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린다. 그런데 그 행동이 알려지게 되면서 장군은 알렉세이를 불러 야단을 치고 그를 가정교사 자리에서 해고해버린다. 화가 난 알렉세이는 부르머헬름 남작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그를 찾아가 단판을 지을 것이라고 말하고 놀란 장군은 그를 말리지만 듣지 않는다. 다음날 드그리에가 알렉세이를 찾아와 남작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폴리나의 쪽지를 전달하는데 더 이상의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 내용보다 드그리에가 폴리나의 쪽지를 받아왔다는 사실 자체에 화가 난 알렉세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영국인 에이슬리를 찾아간다. 그는 에이슬리와 함께 장군과 블랑슈의 관계, 드그리에 대한 험담, 폴리나의 처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던 중 알렉세이는 모스크바에서 와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토니다 할머니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란다. 걷지도 못해 안락 의자에 앉은 채 독일까지 온 그녀는 알렉세이를 알아보고는 그를 불러 장군 집안 사람들이 어찌 지내는지 안부를 확인한다. 그녀의 등장에 장군과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놀라고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 안토니다의 모습에 은근히 실망하게 된다. 이렇게 룰레텐부르크에서 지나게 된 안토니다는 갑자기 룰렛 도박에 빠져 알렉세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날리기 시작한다. 장군과 드그리에는 안토니다가 장군에게 유산을 남기기 싫어 일부러 돈을 탕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녀를 모시고 다니는 알렉세이를 비난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결국 안토니다는 10만 루블이라는 막대한 돈을 잃고 모스크바로 떠나버리고 장군이 유산을 상속할 것을 기대했던 블랑슈도 그와 거리를 둔다. 그런가 하면 채무자인 드그리에 역시
강제 집행을 통해 장군의 자산을 처분해버리고 폴리나에게 5만 프랑 상당의 채권을 넘겨준다. 하지만 이는 폴리나에게 달갑지 않은 것이었고 그는 알렉세이를 찾아와 이런 사실을 털어놓는데 돈에 쪼들려 드그리에게 어쩌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에 화가 난 알렉세이는 도박장으로 달려간다. 놀랍게도 그날 알렉세이는 20만 프랑을 도박으로 벌어들이고 돌아와 폴리나에게 5만 프랑을 주는데 그녀는 그 역시 자신을 돈으로 사려 했다고 오해한다. 폴리나는 결국 알렉세이를 버리고 자신에게 계속 호감을 가지고 있던 영국인 에이슬리에게 가고 블랑슈가 알렉세이의 행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 그녀는 이 정도 돈이면 함께 파리로 가서 유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를 유혹하고 자포자기 심정이 된 알렉세이는 그녀를 따라 파리로 간다. 파리에서 블랑슈는 알렉세이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순식간에 10만 프랑을 탕진하는데 얼마 후에 블랑슈를 잊지 못한 장군이 파리로 찾아온다. 블랑슈는 이번엔 알렉세이를 버리고 장군에게 가버리고 도박으로 번 돈을 탕진한 알렉세이는 이번엔 함부르크로 가서 다시 한번 도박을 해보려고 한다. 함부르크에 간 알렉세이는 1년 8개월 동안 도박에 빠져 밑바닥 인생을 살고 빚을 갚지 못해 감옥까지 갔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한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을 찾아온 에이슬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폴리나는 에이슬리의 가족들과 영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스위스에 있으며 안토니다는 사망하면서 장군에게 유상을 남겼는데 블랑슈가 이를 다 탕진했고 장군은 사망했다는 것이다. 에이슬리는 폴리나의 부탁을 받고 알렉세이를 찾아왔다면서 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는 얼마의 돈을 주고 떠난다. 알렉세이는 폴리나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시작해봐야겠다고 결심하면서 그에게 받은 돈을 들고 다시 도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